안녕하십니까. 네, 허니국어TV 이동원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 잘 있었어요? 네, 우리 비문학 겨울방학 특강 드디어 이제 7차 시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우리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56페이지입니다. 자, 비문학 특강 몇 차시요? 7차 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쪽이라고요? 56쪽. 56쪽 논지전개 방식 그리고 서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데, 비문학에서의 내용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바로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논지전개 방식과 서술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 즉 내용을 담는 그릇인 형식을 묻는 문제는 꼭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이 알게 모르게 어떤 지식, 즉 어휘, 용어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56쪽입니다. 논지전개 방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이죠? 잘? 여러분 책들 보면 되겠습니다.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요. 그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들, 논지전개 방식은 뭐 전개 방식, 진술 방식, 서술 방식, 논리전개 방식, 설명 방식, 뭐 글쓰기 전략,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로 바뀌어져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이것이 논지전개 방식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서술상 특징, 문체, 서술 태도 등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걸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있잖아요. 설명이 뭐냐? 어떤 대상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말해주는 게 설명이죠. 서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비문학에는 별로 없고 소설에 주로 있지요. 묘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그림 그리듯이 말해주는 것이 묘사이고요. 배경묘사라든가 인물의 외양묘사라든가 그런 게 있죠. 논증이라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어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그래가지고 귀납도 있고 연역도 있고 또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하면은 유비추리, 유추 같은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설명 방식으로 여기 논증 여기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정의는 뜻풀이. 여러분들 정의는 뜻풀이.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유추는 요거 황소개와 우리말 유사한 거, 이것죠.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 글의 일부 내용을 따오는 거. 분류, 시계를 분류하면 뭐 손목시계, 벽시계, 책상시계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 서사, 여기 설명드렸고, 과정은 순서겠네요. 잘못이네요. 분류가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어쩐지 왜 분석이 없다 했어. 분석이라는 것은 시계를 분석하면 이게 세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계를 분석하면 예를 들면 시계는 뭐 초침, 시침, 분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정은 순서고 뭐 첫째, 둘째, 셋째, 주로 이제 뭐 과학, 기술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요. 인과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원인 결과가 대부분의 글에서는 많이 있죠. 어떠한 사건의 원인으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 결과는 그러니까 원인 1, 결과 1. 이 결과 1이 원인 2가 돼가지고 또 다른 결과 2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계속 쭉 이어져가지고 처음에 원인 1이 나중에는 뭐 결과 5, 결과 6으로 딱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인과관계를 잘 따라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논지전개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뭐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다거나 서로 대비되는 주장이죠. 찬성, 반대. 예를 들면 또 체계적인 분석, 어떤 기술, 과학기술 지문에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구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예상되는 이견이나 과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현실 비판을 통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주로 이런 것들은 사회 예술 지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실천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실천 과제 제시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글의 끝부분에 보면 많이 나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개념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훈련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넘어갑시다. 57쪽 되겠습니다. 책이랑 같이 보는 거니까요. 여기 원래 그 화면이 조금 자체가 좀 어두워서 이렇게 선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책이랑 같이 보시는 거니까. 첫 번째가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말뜻을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 예를 한번 보세요. 연관된 개념들을 제시함으로써 통념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때 앞부분이 방법, 뒷부분이 효과로 이루어진 경우 어떤 방법이 쓰였는가에만 주목하지 말고 효과까지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두 가지의 선택지로 나와 있을 때 두 가지가 이런 방법들로 이런 효과가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문제 풀 때는 두 개 중에 적절한 거라면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에는 둘 중에 연관된 개념들을 제시했냐 안 했냐를 판단했을 때 제시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 통념 비판하고 있다까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니면 앞부분이 좀 찾기가 좀 어렵다면 통념이라는 개념, 통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라서 이 통념은 보통 이제 글의 첫 부분, 글의 첫 문단에서 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첫 부분에 봤더니 통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있냐 없냐 해서 없다 하면은 앞에 거를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이 뒤에 것만으로도 답이 될 수 있겠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그렇게 이제 다 살펴보지 말고 센스 있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리게 하는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앞뒤 중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것만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쌤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 방법, 서술 효과가 다 맞아야 이거는 적절한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마찬가지로 문제의 여기 이 부분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라는 것도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이다.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원인은 나와 있지만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겠죠. 진술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당하는 표현상의 문제이지만 무엇을 해당하는 내용 파악도 중요하다. 내용 파악이 이루어지면, 즉 무슨 내용이냐, 여기 주제에 대한 파악이 되면 무슨 내용이냐가 이루어지면 핵심 화제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단 이제 가에서 마로 문단을 구분해 놓고 각각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는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만 따져보면. 왜냐면 따져야 할 서술 방식을 따져야 할 그 범위가 가에서만, 나에서만, 다에서만이니까 좀 폭이 좀 좁으니까 그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전체, 글 전체로 물어보기 때문에 각각의 단락별로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요새는. 서술 방식을 바르게 말한 것은처럼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할 때는 글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서술 방식을 물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의, 비교, 대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서술 방식을 물을 때가 많다.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서술 방식을 잘못 말한 것은과 같이 잘못된 것을 묻는 경우는 각각의 문단마다 사용된 서술 방식이나 구석 이게 이제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는 서술 방식을 답지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글 전체 흐름 속에서 꼼꼼하게 이 부분이 어디에 있었나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겸사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예제 하나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조금 있네요. 화면 조금만 조절할게요. 네.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욕먹었다는 거죠. 욕먹을만 하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남녀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58쪽에 여러분 2번 문제를 이제 같이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인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 제기라는 거는 글을 쓸 화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용이라는 거는 어느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던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용 중에서도 얘는 직접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번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달라게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은 위의 사람들이죠. 그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나누고 있네요. 두 개로 나누고 있네요. 유전적 설명에서는 남녀가 몇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설명에서는 성차가 사회적 교육적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적 설명 자체에 강하게 반발한다. 그러니까 요인이들이 또 나뉘어가지고 성차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유전 때문이다, 아니다, 환경 때문이다 라고 지들끼리 또 싸운다는 거야. 네. 그러나 첫 문단에 다시 이제 이번에 2번 볼까요? 2번 보니까 문제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다. 문제,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립적인 두 견해, 그 원인에 있어서 환경적인 거냐 유전적인 거냐로 나눈다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단락 볼까요? 그러나 적어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앞에 있는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견해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해서 이런 문장들은 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즉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화제를 돌리고 있는 거야. 성차라는 것은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그 이슈를 눌러버리고 그 대신 남자 여자가 서로 평등하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 문장. 그러니까 이제 설명으로 남녀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든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전적인 설명으로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차가 존재하는데 그 근거가 남녀 간의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 환경적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근거를 듣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설명이 이 근거가 무력화됐어. 그럼 그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력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성차가 존재해서 그로 인해서 남녀 간의 차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즉 이 주장 성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차별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의 즉 주장의 가장 1차적인 근거인 유전적 차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력화됐으면 이것도 무력화되고 당연히 이것도 무력화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반면에 반대로 이번에는 아무리 이것이 이번에는 옳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으면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래서 차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차별해야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적으로라는 거죠. 이를테면 유전적 설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 시도 자체에 반대할 경우 뜻밖에도 유전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해서 그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죠. 그냥 마냥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보다 혹시 그럴지 모르니 유전적 설명이 옳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성차를 인정하고 성차 인정해서 차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라고 해서 문제의 초점을 여기에서 차별이 정당하냐? 라는 것을 옮겨버리는 것이 이 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 포인트를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에 주목하는 애들에 대해서 논쟁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 단락 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3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관점이 이제 성차의 문제에서 그것이 바람직한지 남녀 간의 인간다운 평등과 관련이 있는 점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것이고, 다시 이제 라 단락하면 성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렇죠. 차이는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보다 좀 능력이 좀 떨어진 여자가 있고
반대로 여자가 보다 떠돌아진 남자 능력이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지 어떤 그런 어떤 거의 무의미한 그런 통계치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남자가 우수하고 여성이 열등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이겠죠.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닐 테니까. 여성의 여성의 4분의 1이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 여성의 4분의 1이 남성의 절반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네요. 뛰어난 부분이 있네요. 실제로 주변에서 남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쌤도 길치야. 쌤도 그 3번 사는데 3번 중심가가 바둑판처럼 공간이 막 구획되어 있거든. 어디로 가나 다 비슷하게 생겼어. 난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산지가 한참 됐는데 거기에 계속 살았던 아내의 손잡고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어. 어디로 와라 하면은 한참 헤매. 그래요. 실제로 주변에 됐고, 그러므로 유전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든지, 너는 남자니까 아기를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단전에서는 당연히 안 되지. 개인차가 있는데, 그러니 안 그러니? 이런 것들. 그래요? 잠깐만, 목소리가 안 들어가네? 미안합니다. 쌤이 기계에 오류가 난 줄 알고 한번 확인해 보고 왔어요. 정상 작동하니까 다시 계속 수업 이어서 갈게요. 미안합니다. 편집해서 쌤이 자를 수 있으면 한번 잘라볼게. 예.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 했고, 그럼 라달락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4번이겠네.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하고 있다. 반대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죠. 그러면 반대 사례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반대 사례겠네. 즉 이제 라달락에서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라고 자신의 주장, 즉 남녀 간의 성차는 없다. 이러한 논리로 특히 유전적인 차이를 근거로 해서 성차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다 부정해 버렸고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반대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한다라고 볼 수가 미안합니다.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라달락은 앞에서 얘기했던 자신의 주장을 거의 정리한 거라서 이것이 반대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고, 더더구나 논지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에요. 주장을 바꿨다? 아니죠. 오히려 니네들이 문제가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평등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논지를 전환한 게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문단.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남자니까 뭐, 여자니까 뭐 해서는 안 돼요. 집단이 아니라 그 개인을 봐야지.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가치와 능력을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 독립된 존재로 보고 접근해야죠.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니까, 남성, 여성 이기전이 인간이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하물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성차만이 문제가 아니요. 인종도 문제고 지역 간의 문제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혐오, 편견, 차별이.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좋은 글이네요. 살펴보시고요. 자, 1번 문제는 어떤 질문 답변이냐?
주제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중심 화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성배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는가? 성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가? 아니, 옹호될 수 없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이었던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설사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전적인 차이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이니까 함부로 차별도 돼? 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글쓴이의 진짜 주장이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 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봅시다. 59쪽 되겠네요. 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서술상의 특징을 예를 통해 익히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만 더 올려볼까? 아이고, 안 되겠네. 여기 별표를 2개 빵빵 쳐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 자문자답의 방법으로 논지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칠 때 자문자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독자에게 물을 수는 없지. 텍스트에 있는 거니까 강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물음표가 있고요. 보통 그래. 오해하겠네요, 여러분들. 코로나 아니냐고. 아닙니다. 제 책에 이건 기침이 아니라. 그건 알지? 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글쓴이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흥미 유발하는 거거든. 흥미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하는 것이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학에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과제를 제시하면서 실천 가능한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과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와 같은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현대과학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뭐 과제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뭐 그렇게 내용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념에 대해서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상식적인 거니까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 편으로 끌어당기고 여기에서 반전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동안 어떤 연구에서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정말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나의 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통념에 대해서 나왔다 하면 이건 글쓴이 생각이 아니고 통념을 반박하고 비판한 문제가 바로 글쓴이의 핵심적인 생각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뭐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통념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대상 사이의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차이를 드러낸다는 대조의 방식을 썼냐 안 썼냐 라는 것이죠. 상반되는 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뭐인데 비해, 뭐인데 반해, 뭐와 달리, 뭐가 아니고 A가 아니고 B,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면 우리는 글쓰니까 A가 아니라 그랬어? 이거라 그랬어? 글을 읽을 때 한번 체크해두는 게 필요하죠. 단서 기억이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설명문이 아니라 어떤 비평문이라든가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 보세요.
내 주장을 말하고 내 주장이 정말로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더 탄탄히 하려고 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B가 더 찌그러지고 A가 두 개나 되니까 더 강화된다. 자신의 주장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글쓴이가 네 말만 듣고 나 B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네 말이 정말로 맞구나 라고 설득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상되는 반박을 재반박한다 라는 설명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 스킬이에요. 고급 서술 방식이고 실제로 시험 문제, 고난도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글쎄의 생각인지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문을 한번 볼까요? 글쓴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견해를 소개하고 이것을 반박하는 방법이다. 혹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라고 이 다음에 바로 이제 재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 계속 이어서 논거를 보강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논거는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하나 두 개 더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하면 자신의 주장이 더 탄탄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이 논리적 근거 이미 제시한 게 두 가지였다. 제시한 게 A하고 B였다면 새로운 게 C가 D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눈 크게 뜨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모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비문학에서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대상이 쭉 변화해 오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것은 역시 순서니까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고찰이라는 것은 살펴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해가지고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소리겠죠. 시대에 따른 변화 과정을 서술하는 방법이다. 흔히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네, 반대는 공시적이에요. 통시가 세로로 쭉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있다면 공시적은 중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중세 시대에만 포인트 맞춰가지고 쭉 설명하는 것. 통시가 세로로 서술한다면 공시는 가로로 쭉 서술한다는 것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네. 해결책과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이죠.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가 바로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책과 결론이 되겠습니다. 찾으면 되겠죠. 당위적이다. 당위적이란 말은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문자답, 과제 제시, 실천 가능성엔 대책 소개, 통념 제시, 문제 제기, 차이, 이상되는 반론을 재반박, 논거 보강, 통시적 방법, 해결책과 결론 제시 등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을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시죠. (1908년) 아레니우스는 지구 밖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날아와 지구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대담한 가설인 포자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네요. 그 중에 과학자 이거. 그러나 반박하고 있네. 당시 이 주장은 검증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랬겠죠. 그 후 DNA의 이중나순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받은 크릭이 81년에 출판한 생명의 출현에서 포자설을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 근거가 있었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 안에조차 그가 상을 받은 이후 약간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다. 포자설은 설명에 그럴듯했지만 근거로서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구 밖에 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분명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아직까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려 한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으로 별 사이에 있는 성운에서 메탄올과 같은 간단한 유기 분자를 발견하자 이것이 생명의 증거다. 그러나 또 반박하고 있죠. 별 사이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니까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외계 생명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근거 첫 번째, 다음에 또 다른 근거니까 두 번째 근거 되겠네요. 운석에서 유기분자가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운석은 이제 외계에서 날아오는 돌이니까 거기에 묻어있는 거 봤더니 유기분자가 붙어있더라. 저쪽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69년 호주의 머치슨에서 떨어진 운석 조각에서 모두 74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기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사실이네.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네. 그런데 한편 이와는 달리 운석이 오히려 지구상의 생명을 멸종시켰다는 가설도 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생명 멸종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네. 또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중생대 말에 갑자기 멸종했는데 이에 대해 80년 알바레즈는 운석 충돌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때 그는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퇴적층인 KT층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KT층에 이리듐이라는 운석이,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소라고 해야 되겠죠? 이리듐은 지구의 표면에 거의 없는 희귀 원소다. 거의 없는 거다. 그러면 이게 당시에 많았다는 것은 표면에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알아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운석에는 상대적으로 많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거지. 중생대 말에서 지름 약 10km 크기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고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발생하면서 수십 년 동안 햇빛을 차단한 나머지 기온이 급강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공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가 운석 충돌이라는 것이고요. 화석 연구를 통하여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대규모의 멸종이 있었음을 알아냈어요. 예를 들면 예시죠. 고생대 말에 삼엽충과 푸줄리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대규모 멸종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이론은 없는 거야. 가설이라는 것은 확실히 검증된 이론이 아니야. 운석의 충돌도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유기물이 운석, 세포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그런 거 할 때. 운석을 통하여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과 운석으로 인해 지구상의 생명이 멸종되었을 가능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학자들이 많다. 그래, 많대요. 하지만 지구상 유기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세이건 코스모스는 유명한 학자죠. 외계에서 온 유기물과 지구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모두 생명 탄생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하게 됐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지금 서로 설명되어 있고 누가 말했고 근거하고 절충했고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네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까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 요게 이제 이걸 전체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이 외계에서 날아왔다, 포자설, 운석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런 것이 이제
그래야 화제가 되겠네요. 60쪽 보니까 1번 위로 알기 어려운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기분자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성분일 것이다. 유기분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요. 이 문단을 보면은 메탄올과 같은 유기분자를 발견하자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2번 보니까 삼엽충은 운소 충돌에 의해 탄생하고 멸종했을 것이다. 그랬네요. 삼엽충은 사문단 보니까 사문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생대 말에 여기 고생대 말에 삼엽충과 푸줄리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원인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그 중에서 사라진 원인 중에서 충돌도 충분하게 의심해 볼 수는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탄생하고 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죠. 즉 삼엽충이 멸종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소 충돌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글을 읽었으니까 이건 맞겠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2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겠죠. 5번 한번 있으니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지전개 방식이 포인트죠.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느 한 주장이 입각해서 다른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한 후 절충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여러 다른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 좀 두고 있다. 그렇죠.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누가 더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주장했고 근거는 이런 거야. 또 다른 견해도 있어. 근데 앞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거야. 이것은 결론 내린 거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으로 4번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문제는 글 전체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좀 볼 그런 거시적인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찾고 밑줄이나 메모를 좀 해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4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13에 대해서, 즉,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서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 내용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설명으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